당신은 우리 아들 지호의 아버지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하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남자는 윤태준이다. 자신의 남편이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은 것이라고 믿으라고 강요당했던 그 남편이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용에 공감되신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른 아침, 서하나는 바닷가 카페의 문을 연다. 손가락에는 반복된 일들로 인한 미세한 상처들이 있고 엷은 주름이 그 손가락을 장식하고 있다. 15회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몸에 새기는지 하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본다. 오늘도 파도가 밀려들었다가 빠져나간다. 마치 어떤 자동의 리듬처럼, 마치 누군가의 호흡처럼. 하나는 그 파도의 움직임에 자신의 호흡을 맞춘다. 흡수하고 방출하고 다시 흡수하는. 그렇게 15년을 살아왔다. 카페 한 구석에는 오래된 사진이 하나 걸려 있다. 얼굴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햇빛에 바래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하나와 그녀의 남편 윤태준이 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지호가 있다. 태준의 얼굴은 밝다. 사진을 보는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이 가득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눈빛처럼. 하나는 그 사진을 자주 바라본다. 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흡수한다. 그 눈빛을 자신의 가슴 속으로 흡수한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산소인 것처럼. 하나. 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만 15년을 살아야 하나? 자신에게 묻는다. 하지만 대답은 없다. 대답은 결코 올 수 없다. 42살. 그 나이쯤 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다. 아름다움, 꿈 혹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 하지만 하나는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바다를 바라보는 것.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남편의 사진을 정렬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죽어있다는 증거인지 하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자신을 움직이게 했다. 윤태준. 그 이름을 언제나 마음의 한구석에 품고 살아온 지 얼마나 오래됐던가. 정확히는 15년 하루 그것을 정확히 세는 것도 이제는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태준이가 사라진 지 몇 년, 몇 달, 몇 일째라고 계산한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세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의학 서적에 따르면 인간은 극한의 슬픔 속에서 정상적인 감정을 잃어버린다고 한다. 그것을 감정의 마비라고 부른다. 하나는 자신이 그 상태인지 아닌지를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매일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마음은 항상 울고 있는 것 같다. 그 울음은 뭔가를 계속 가르친다. 살아가는 방법을, 아니 견디는 방법을.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윤지호. 23살. 이제 성인이 된 아들. 하지만 하나의 눈에는 여전히 아기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머니의 눈에는 아이는 영원히 아기인 것이다. 아침밥은 먹었니? 하나가 물어본다.
이것도 일종의 의식이다. 매일 아침 같은 질문.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너는 잘 자고 있니? 너는 건강하니? 너는 내 곁에 있니? 라는 수많은 다른 질문들이 숨어 있다. 네, 엄마가 준비해둔 밥 먹었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아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읽는 능력은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읽는 능력만큼 깊다. 나는 괜찮아. 너는? 개업식 준비는 다 됐니? 네. 이제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는 안 하셨어요? 지호의 말이 끝난다.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본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특별한 표정이 떠오른다. 그것은 고통이면서도 동시에 희망인 어떤 것이다. 아버지는 하늘 어딘가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하나는 대답한다. 이것도 수백 번 반복한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진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개업식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가 떨린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처럼. 엄마, 저 괜찮아요. 아버지 없이도 저는 잘 자랐으니까. 대신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호가 어머니를 안아준다. 젊은 아들의 품. 그 안에서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는 마음껏 울 수 있다. 아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날 오후 하나는 거울 앞에 선다. 개업식을 위해 산 옷이다. 연보라색 원피스. 남편 태준이 가장 좋아하던 색깔. 물론 이미 죽은 사람의 취향을 따를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울 속에 자신을 본다. 42살의 얼굴. 깊은 주름들. 흰 머리들. 슬픔이 남긴 흔적들. 하지만 동시에 견딘 것의 자국들이기도 하다. 얼굴 위에 새겨진 15년의 기록. 아름답지도 못하지만 희미하지도 않다. 하나는 거울을 떠난다. 옷을 갈아입는다. 그리고 카페를 나선다. 가는 길에 하나는 가끔 지나치는 바다 풍경들을 본다. 어른이 되어서 처음 보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달라. 오늘은 뭔가 달라. 하나는 그렇게 중얼거린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믿고 싶어 하면서. 개업식 장소는 지역에 잘 알려진 식당 건물이었다. 넓은 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다. 친구들, 이웃들, 지호의 대학 선후배들, 그리고 지역의 유명 인사들까지 모두 축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하나는 미리 도착해서 준비된 것들을 살폈다. 꽃다발의 위치가 적절한지, 무대 조명이 잘 맞는지, 마이크 음향이 제대로 되는지, 어머니의 세심함이 모든 것에 드러난다. 이것이 자신의 아들이 사회에 나가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안내를 받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뜻한 인사, 감사의 인사, 축하의 인사. 모두 자신의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온다. 얼굴에도 자동으로 미소가 떠오른다. 이렇게 오래 행동하다 보면 진정한 감정과
연기된 감정의 차이가 없어진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다.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할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있을 누군가가 없다는 생각. 아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남편이 없다는 생각. 행사가 중반으로 접어든다. 주요 내빈들의 소개가 시작된다. 지역 정치인, 의료계의 거인들, 교육계의 저명 인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고 무대에 올라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그때였다. 행사 진행자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번엔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뜻이다. 이제 이 자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해주실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신경외과 학회의 권위자, 하와이에서 온 도연서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의 조명이 바뀐다. 오른쪽 출입구에서 한 남자가 나온다. 회색 정장, 정제된 태도, 지성 있는 표정. 나이는 45쯤으로 보인다. 국제학회의 권위자라는 소개가 거짓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남자가 무대에 올라온다. 천천히. 마치 자신이 여기 와야 할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 앞에 선다. 그리고 고개를 든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다. 시간이 멈춘다. 하나의 호흡이 끊어진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 것처럼 가슴 속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다. 그 얼굴, 그 윤곽, 그 눈빛 15년 전 폭풍 속에서 사라진 그 남자, 윤태준, 아니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하나의 마음이 비명을 지른다. 벌써 몇 번인가. 처음 남편의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몇 번을 이렇게 생각했었나? 저 사람이 태준인가? 저 사람이 태준인가?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정말 다르다. 모든 것이 같다. 얼굴의 생김새, 얼굴의 높이, 눈썹의 모양, 입술의 두께, 심지어 머리를 넘기는 손짓까지도. 그 손짓은 태준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주 하던 버릇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수줍을 때,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린다. 몇 방울의 와인이 바닥에 떨어진다. 소리가 난다. 작지만 하나의 귀에는 굉음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물어본다. 하나는 웃음을 짓는다. 자동으로. 그리고 시선을 다시 무대로 돌린다. 그 남자가 말하고 있다. 축하의 말들. 젊은 의료인에게 바치는 격려의 말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적인 조언들. 모두 전문적이고, 모두 따뜻하고, 모두 완벽하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의 얼굴만 본다. 그의 움직임만 본다. 저게 정말 우리 태준일까? 물론 말도 안 된다. 저 남자는 하와이에 살고 있다. 저 남자는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다. 저 남자는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얼굴은. 하나는 자리를 떠난다. 인사도 없이 화장실로 향한다. 거울 앞에 선다. 자신의 얼굴을 본다. 창백하다. 입술이 파래져 있다.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처럼. 나 미쳤나? 1년에도 수십 번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저 사람이 태준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어. 절대로. 손을 씻는다. 찬물로. 마치 자신을 깨우려고 하듯이.
이건 우연이야. 단지 우연이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인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해버렸다. 무언가 이상하다. 그리고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 화장실을 나온 하나는 행사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남자를 계속 본다. 가까이에서, 더 자세히. 모든 움직임이 맞아떨어진다. 개업식이 끝나고 하나는 지호를 집에 먼저 보낸다. 피로함을 핑계로. 지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안다. 따라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를 안아준다. 그리고 그 포옹 속에서 하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 집에 돌아온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본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밤바다의 소리. 도연서, 도연서, 이름을 중얼거린다. 웹에서 본 정보를 떠올린다. 국제신경외과 의사, 도연서,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학회에서도 저명하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 모든 기록이 명확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밤새 하나는 개업식에서 찍힌 사진들을 본다.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그 남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들을 반복해서 본다. 마치 그것이 코드를 푸는 열쇠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카페의 일을 손에 안 놓고 도연서에 대해 찾아본다. 혹은 윤태준에 대해. 15년 전의 기록들, 신문 기사들, 경찰 기록들, 그리고 며칠 동안 하나는 그 남자가 묵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호텔 근처를 돈다.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어머니로서의 직감만을 믿으면서 호텔의 카페에서 그를 본다. 아침 9시 정도에 나와서 커피를 마신다. 같은 테이블, 같은 시간, 마치 그것이 습관인 것처럼. 그리고 그 습관은 태준의 습관이었다. 하나는 같은 카페에 앉는다. 멀리서 그를 관찰한다. 큰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가 커피를 마신다. 검은 커피, 설탕 없이 태준이 마시던 커피 그대로다.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신 후 그는 손수건을 들어 입술을 닦는다. 왼손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본다. 손톱이 깨물렸다. 반복적으로 물어뜯긴 흔적이 있다. 태준이 걱정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왼쪽 엄지손톱을 감싸쥐고 물어뜯던 버릇. 그것은 태준만이 가진 버릇이었다. 하나는 그것을 수백 번 말렸었다. 태준아, 손톱 깨물지 마. 하지만 태준은 웃으면서 계속 물어뜯었다. 무의식적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그 남자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하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며칠이 더 지난다. 하나는 호텔 근처에서 보낸다. 그 남자의 일정을 파악한다. 아침은 호텔 근처의 카페, 정오는 병원 학회, 저녁은 지역 저명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밤은 혼자다. 혼자 호텔 방에서 밤을 지낸다. 오후의 식당에서 하나는 그를 다시 본다. 의료진들과 함께 앉아 있다. 한국의 의료인들이 그를 존경하는 태도로 대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존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때 그가 음식을 든다. 매운 음식이다. 한국식 고추장 요리.
그는 그것을 먹는다. 그리고 물을 찾지 않고 우유를 찾는다. 태준이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매운 것 다음에는 물보다 우유를 찾던 습관. 하나는 그것이 일종의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인 태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고만 했었다. 그 남자도 정확히 같은 식으로 우유를 마신다. 하나는 화장실로 가서 몰래 울음을 터뜨린다. 조용히,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의료도서관에서 하나는 기록들을 본다. 사건이 있었던 해인 15년 전. 그 해의 신문들, 마이크로필름으로 저장된 오래된 신문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다. 태평양의 해역에서 난파선 구조 사건. 한 척의 배가 폭풍 중에 침몰했고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다. 신부는 미상, 기억도 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에 이송. 날짜는 정확히 태준이 사라진 날짜다. 하나의 손이 떨린다. 신문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도연석 교수, 태평양 해역에서 구조된 익명의 남자. 15년 전 윤태준이 사라진 날짜와 정확히 같은 날짜. 그리고 그 남자의 모든 버릇들과 상처들이 윤태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그리고 그 운명 속에는 뭔가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하나는 느낀다. 다음 주 하나는 호텔의 헬스장에서 그를 본다. 도연서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나는 멀리서 그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그의 운동 방식, 그의 움직임의 순서, 왼쪽 어깨부터 먼저 풀고 오른쪽 다리부터 먼저 스트레칭을 한다. 그 순서까지도 같다. 하나가 한번 지호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지호, 너 왜 운동할 때 항상 왼쪽부터 시작해? 그리고 지호가 대답했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던데요? 집에 있던 아버지 사진 속에서 봤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몸이 자동으로. 아들도 아버지를 몸으로만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한다. 그 남자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남자는 윤태준이다. 자신의 남편이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은 것이라고 믿으라고 강요당했던 그 남편이다. 헬스장을 나온다. 손가락이 떨린다. 휴대폰으로 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지호? 엄마야.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아. 그냥, 사랑해. 네, 엄마도 사랑해요. 전화를 끝낸다. 하나는 차에 앉아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시동도 걸지 않는다.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본다. 파도가 밀려온다. 밀려나간다. 밀려온다. 밀려나간다. 이 반복이 15년 동안 계속됐다. 다음 날 오전, 호텔 카페. 하나는 커피를 들고 앉아 있다. 그리고 기다린다. 도연서가 나타날 시간까지 9시가 되자 그가 나타난다. 호텔 로비에서 나와 카페로 향한다. 하나는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그가 고개를 든다. 하나를 인식한다. 하지만 그 인식 속에는 아무런 깊이가 없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마주할 때의
그 어색한 미소가 떠오른다. 아, 지난번 개업식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대답한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저는 당신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어디서 오신 분인지, 어떻게 사신 분인지. 도연서는 당황한다. 하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연장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눈빛이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신경외과 의사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오래 계신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가 말을 자른다. 손가락이 떨린다. 하지만 그 떨림을 의식적으로 조종한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 순간을 넘어가야 한다. 당신은 윤태준이세요. 15년 전 폭풍 속에서 사라진 윤태준이에요. 카페의 시간이 멈춘다. 도연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하나는 무언가를 읽는다. 인식, 기억이 올라오는 느낌. 깊은 곳에서 억누르던 무언가가 떠오르려는 느낌.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우리 아들 지호의 아버지예요. 당신은 돌아왔어요. 호텔 카페는 여전히 새벽의 조용함 속에 있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음식을 먹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저 테이블에서 펼쳐지는 극적인 드라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다. 마치 그 말이 물리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도연서의 몸 전체를 때린다. 당신은 윤태준이세요. 15년 전 폭풍 속에서 사라진 윤태준이에요. 도연서는 침을 삼킨다. 그의 손가락이 떨린다. 커피잔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의 떨림 때문에 포기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다. 하지만 하나는 모든 것을 듣는다.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과 혼란도.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우리 아들 지호의 아버지예요. 당신은 돌아왔어요. 하나는 계속 말한다. 이제 멈출 수 없다. 15년 동안 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다. 하지만 그것이 울음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실로 나온다. 당신의 버릇들이 모두 같아요. 왼쪽 엄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매운 것 다음에 우유를 마시는 거, 머리를 넘기는 손짓까지도. 그리고 하나는 테이블 아래로 몸을 구부린다. 도연서의 손목을 본다. 위장 소매를 살짝 걷어낸다. 거기에는 반달 모양의 오래된 상처가 있다. 이 상처요. 지호가 어렸을 때 깊은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이 아이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죠. 그때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안아 올렸던. 도연서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마치 어떤 깊은 곳에서 무언가 추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의 눈빛이 바뀐다. 아주 잠깐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인식한다. 마치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도연서는 일어난다. 그 모양은 마치 무겁고 찬 물 속에서 올라오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보인다. 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갈린다. 그것은 그의 결심의 목소리다.
아니, 거부의 목소리다. 저는 한국에서의 지난 삶은 기억이 없습니다. 도연서는 하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거짓이 있다. 그리고 도연서 자신도 그것을 안다. 가는 길입니다. 저를 혼동하신 것 같으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난다. 그리고 카페를 떠난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발걸음으로 하나는 자신이 방금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혹은 다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의 목소리가 흐릿해진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카페를 떠나가고 있었다. 뒷모습만 남겨두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는 깨닫는다. 15년을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그것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과거였다. 밤이 깊어질 때 하나는 지호에게 전화를 건다. 지호는 한의원의 야간 진료를 마치고 막 집에 들어온 참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호를 확인하고 싶었어. 지호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무언가를 깨달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이 시점에서 묻지 않는다. 엄마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씀해요. 지호가 말한다. 어른이 된 아들이 어머니를 안심시킨다. 알겠어. 고마워, 우리 지호. 전화를 끝낸 후 하나는 바다를 본다. 깊은 밤의 바다. 검은색이다. 파도의 소리만이 들린다. 그것도 그 남자의 거절로 인한 혹은 남편의 거절로 인한 어떤 형태의 울음처럼. 하나는 침대에 누운다. 천장을 본다. 태준아, 너 정말로 돌아온 건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가? 하나는 중얼거린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호텔의 밤. 도연서는 수면제를 마신다. 처음으로 자신의 몸속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화학물질. 의사로서 그는 수면제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르다. 오늘 밤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한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며칠은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이 모르는 어떤 것이 밀려온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당기는 것 같다. 그 손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강하다. 어떤 것이라도 풀 수 없을 정도로. 그 여자가 말한 것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윤태준. 그 이름. 마치 자신이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 아니, 기억이 아니라 그보다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도연서는 약을 삼킨다. 잔에 물과 함께 침대에 누운다. 천장을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 여자는 누군가를 혼동했을 뿐이야. 나는 도연서다. 신경외과 의사 도연서다. 한국에서의 지난 삶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말한다. 마치 주문을 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주문은 점점 약해진다. 약이 들기 시작한다. 의식이 희미해진다. 도연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깨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순간을. 하지만 그 순간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밤중의 어느 순간 도연서는 악몽을 본다. 검은 파도. 파도가 자신을 휘감는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온다. 폐가 물로 가득 찬다. 죽음이 가까워 온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잡아당긴다. 현아, 도망쳐. 누군가의 절규다.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하다. 그 절망이 너무나 깊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절망인 것처럼 느껴진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던 붉은 조명. 그것은 무엇인가? 신호등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핏빛인가? 그리고 얼굴. 한 여인의 얼굴. 그 여인이 자신을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오직 사랑과 슬픔만이 있다. 태준아, 잘못되지 않았어. 넌 할 수 있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목소리. 도연서는 눈을 뜬다. 진땀이 흘러내린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부정맥이다. 침대에서 일어난다. 손이 떨린다. 휴대폰을 집어든다. 숫자를 누른다. 그 숫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에 저장되어 있었다. 선생님, 저예요. 전화를 받은 쪽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것 같지 않다. 마치 깨어 있었던 것처럼. 도연, 뭐 했어? 장수이다. 자신을 치료해온 의사.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수희, 뭔가 이상해요. 악몽이 들었고 심박수가. 도현, 진정하세요. 깊게 숨을 쉬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몰라요. 그냥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게 뭐라고 생각되어요? 도연서는 말한다. 아주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억인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린 기억들이. 그 밤을 기점으로 도연서의 상태가 악화된다. 밤마다 악몽을 본다. 낮에는 두통이 시작된다. 아주 심한 편두통이다. 의사로서 도연서는 자신의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 그것은 억압된 기억이 올라오려고 할 때 나타나는 신경학적 반응이다. 뇌가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을 해제하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혼란이다. 더욱이 그 기억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외상성 기억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언가와 관련된 기억이다. 도연서는 전문가로서의 자신과 환자로서의 자신 사이의 간격을 느낀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거부하는 몸이고 하나는 기억하려는 몸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윤태준이라는 이름이 반복된다. 윤태준, 윤태준, 윤태준. 마치 종이 울리는 것처럼. 호텔의 창방, 멀리 바다가 보인다. 도연서는 그 바다를 바라본다. 그 바다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 파도 소리, 달빛 메아리, 달이 바다를 부를 때 나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도연서는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거부와 부정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였는지를. 한편 하나는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 도연서가 자신을 거절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못했다. 의료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섹션. 하나는 오래된 신문들을 다시 본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더 깊게 15년 전, 정확히 태준이 사라진 그날, 해양 폐기물 불법 투기 혐의로 경찰 고발, 회사 임원과 지역 정치인 연루, 목격자 확보 중, 사건 당일 배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로 목격자 추적 불가. 기사는 계속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사건 발생 당일 한 목격자가 현장에서 누락되었다.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 결국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료되었다. 관계자 남해준 의원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제는 모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준. 그 이름을 하나는 본다. 현재도 지역의 유력 정치인. 당시에는 회사의 중역이었다. 그리고 태준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하나는 이제 이해한다. 태준은 회사의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 해양 폐기물의 불법 투기. 그것은 범죄다. 그리고 그 범죄를 아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남해준이 그를 쫓았을 것이다. 아니, 누군가를 시켜서 쫓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폭풍 속의 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하나의 손이 떨린다. 신문을 놓친다. 태준아, 넌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오직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웠을 뿐이야. 하나는 의자에 무너진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도시 기록청. 하나는 더 오래된 기록들을 본다. 태준의 회사 기록. 태준이 다녔던 회사와 그 회사의 구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태준이 다니던 회사는 남해준이 주요 임원으로 있던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왔다. 용담국이 약할 때만. 남해준은 이제 정치인이다. 더욱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태준은 그 증거가 된다. 산 증거가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혹은 죽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태준은 살았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었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뇌의 자가 방어 메커니즘이었을까? 하나는 생각한다. 태준의 기억 상실은 물리적 외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심리적 트라우마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다. 자신이 목격한 것,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것들로부터의 도피. 그렇다면 태준이 다시 한국에 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기억이 돌아온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를 쫓던 어둠이 다시 그를 찾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나는 공포를 느낀다. 처음으로 남편을 위한 공포를. 그 밤 호텔의 방. 도연서는 수희를 만난다. 수희는 의료 검진을 구실로 호텔을 방문한다. 하지만 사실은 도연서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신 이상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 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자꾸만 나를 바라봐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연서가 물어본다. 수희는 눈빛이 흔들린다. 특별할 건 없어요. 당신이 건강하면 돼요. 수희가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수희는 도연서를 사랑한다. 오랫동안 묵묵하게, 그리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가 돌아온 과거를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있는 남편이라면, 내가 15년 전에 다른 삶을 살았던 남자라면, 당신은 당신이에요. 도연서, 당신이 누가 됐든 당신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수희가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된 위로일 뿐이다. 아니, 그것은 감금이다. 과거로부터의 감금. 도연서는 창밖을 본다. 호텔 밖의 도시, 한국의 도시, 매우 낯설고도 익숙한 무언가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풍경. 그리고 밤하늘 너머 멀리 바다가 있다. 바다의 방향에서 무언가가 들린다. 그 소리 들리세요? 도연서가 수희에게 물어본다. 뭐가요? 파도 소리요. 근데 그건 그냥 파도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수희는 도연서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뒤틀려 있다. 마치 어떤 깊고 검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도연, 당신. 하지만 그때 도연서의 왼쪽 머리가 갑자기 욱신거린다. 편두통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편두통이 아니다. 이것은 뇌 속 깊은 곳에서 봉인된 기억이 터져나오는 그 느낌이다. 번쩍이는 파도, 현아, 도망쳐, 라는 절규, 차가운 바닷물, 사람들의 비명, 자신이 누군가를 떠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 태준아, 잘못되지 않았어. 넌 할 수 있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서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다. 윤태준이 비명을 질렀다. 도연서의 몸속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호텔의 직원들이 달려온다. 하지만 도연서, 윤태준은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뭐하고 있었는지를,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를, 모든 것이 일순간에 되살아난다. 15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해양 폐기물 투기 현장의 목격, 정치인 남해준으로부터의 추적, 그 폭풍 속의 배, 자신이 떨어지기 전에 아내 하나를 밀어낸 것, 도망쳐. 그 목소리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들은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였다는 것. 그리고 바닷속, 차가운 물,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 그리고 기적적인 구조. 그 이후의 모든 삶, 새로운 정체, 새로운 직업, 새로운 감정을 압박하는 또 다른 여자의 사랑. 모든 것이 한 번에 드러난다. 도연서는 호텔의 침대에서 일어난다. 손가락이 떨린다. 자신의 손목을 본다. 그곳의 상처, 그 상처의 의미가 이제 명확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했던 대가의 증거다. 도연서는 호텔의 문을 나간다. 밤거리를 돈다. 마치 좀비가 된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자동이 아니라 본능이다. 아내를 찾으려는 본능, 아들을 찾으려는 본능,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 찬 남편과 아버지의 본능, 그리고 그 본능이 이끄는 곳은 한 곳이다. 바닷가, 그 바닷가 카페, 새벽 4시 바닷가의 작은 카페, 하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새벽에 카페를 준비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던 여인.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창밖을 보면 남자가 서 있다. 윤태준. 아니, 도연서.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남편이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처음으로 진정한 윤태준이 눈물을 흘린다. 하나는 카페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발걸음이 느리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에 박혀 있던 두 발이 이제야 움직이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가 말한다. 말이 완성되지 않는다. 감정이 모든 언어를 집어삼킨다. 15년 동안 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다. 그리고 윤태주는 아내를 끌어안는다. 15년이 담긴 포옹.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포옹.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안아올리는 그 포옹. 파도가 밀려온다. 달빛 메아리. 달이 바다를 부를 때 나는 소리.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붙들고 있다. 하나. 윤태준이 중얼거린다. 그 목소리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사랑도. 당신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남편을 더 깊게 안을 뿐이다. 이 남자가, 이 몸이 정말로 자신의 남편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로 돌아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새벽은 천천히 명을 밝혀간다. 검은 하늘이 파란색으로 변한다. 파란색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서 있다. 지호는 어디 있어? 윤태준이 묻는다. 자고 있어. 아직? 하나가 대답한다. 보고 싶어. 내 아들을. 정말 보고 싶어.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들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아니, 아들을 본 적이 있는가? 윤태준으로서는, 도연서로서는 처음 본다. 들어가자. 우리 함께. 하나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함께 카페로 들어간다. 바다는 여전히 울린다. 달빛 메아리. 달이 바다를 부를 때 나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기쁨인지 저주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아직 앞에는 더 어두운 것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 정치인 남해준, 태준이 목격한 범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새벽의 바닷가에서 15년을 기다린 아내의 품에 안긴 남편의 입가에는 약간의 미소가 떠올라 있다. 아직 조금 더 마음을 정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도는 계속 울린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울음 속에서 서로를 더 깊게 안는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앞으로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